안녕하세요. 이은호입니다. 저는 이문회우라는 인문협동조합에서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이야기들을 강의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보면 3번을 했는데, 그때 이제 노장사상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제 첫 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양주는 그 자체 저서들이 이제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 의미에서만 얘기를 했고요. 장자나 노자나 다 첫장의 의미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논어의 첫장,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공자와 노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이 정말 특이한데요. 노자는 저한테 뭐 우주인 같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하고 나타나서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설파하고 그리고 딱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는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이 철학의 시이기도 하고 지금 현대 철학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문제들을 2500년 전에 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엄청난 사람이죠. 정말 우주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공자는 전혀 다릅니다. 공자는 정말 공자를 보면 진짜 유치하기도 하고요. 16년을 이제 주유처나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너무 약해지기도 하고 유치해지기도 하고 정말 인간적인 공자. 저는 공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지점이 아니었을까. 뭐냐면 완벽했던 공자가 아니고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공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이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무엇이 자기의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끊임없이 약해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아파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울분을 토하기도 했던 인간적인 의미의 공자. 그래서 논어를 잘 보시면 공자의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져 있어요. 심지어는 공자가 얼마나 유치했는가까지 다 나와요. 샘도 많고 질투도 많고 제자들이 잘 나갈 때 얼마나 질투가 심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반란군의 괴수가 공자를 꼬십니다. 그럴 때 이제 공자가 넘어가요. 그래서 가려고 할 때 이제 공자의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승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라. 그런데 이게 지금 가시려고 하는 게 진정으로 예입니까?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껄껄껄 웃으면서 나는 진짜 좋은 친구를 뒀다. 내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니 이러면서 얘기할 만큼 공자 스스로가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자의 어떤 의미들은 잘 씹어서 읽어보면서 나와 같은 하지만 정말 무엇인가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그리고 적어도 흔들리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내 중심으로 서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논어를 잘 씹어서 읽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제 첫 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자의 논어 수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는 놓여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스토리텔링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가 논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바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라고 할 때 첫 장이죠. 학이시습.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학이시습. 학 그리고 시습. 뭐냐면 배우고 시습. 때에 맞춰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공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입니다. 첫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장은 자왈 이렇게 시작하죠.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열호화. 두 번째 유붕이 자원박내면 불역 락호화. 세 번째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 군자호화. 네, 이렇게 시작되는 글입니다.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다 들어봤고 써봤고 뭐 어떤 한문 교육할 때 한자 교육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학위시습. 근데 이 안에 공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장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학위시습지면 불역 열호화. 배우고 시습지면 배우고 때에 맞춰서 실천하면. 우리가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배우고 또한 시습 때때로 익히면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 원래의 의미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라고 하는 것이 논어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맹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자의 도를 얘기할 때 시중의 도라고 합니다. 때에 맞춘 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때의 그 순간의 어떤 의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얘기할 때도 인과 예를 얘기할 때도 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때에 맞춰서 인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때시자는 논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하죠. 그 인자는 요산이요 지자는 요수다. 즉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이 재밌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산이라고 하는 건 인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추상적 가치예요. 우뚝 서 있는 거대한 가치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것은 예와 같이 물과 같이 변해요. 끊임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어질다는 것은 어떠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짐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은 맹목적이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따른 어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변화하는 것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지자와 인자를 분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짐이라고 하는 거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과정은 끊임없이 때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한다는 것,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때에 맞춰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습이에요. 이 습이 재밌어요. 어릴 백자 위에 기두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어린 새가 날고자 막 깃을 파닥거리는 것으로부터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즉 뭐냐면 실천하는 일이죠.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것이 내면화시켜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 몸에 맞게 끊임없이 행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내 안에 맞게끔 익히는 것, 그것이 습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뭐냐면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관념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어린 것이 어린 새가 깃을 막 날개짓하면서 익히는 것, 그것이 습이에요. 그러면 배우고 때에 맞춰서 실천한다는 것, 이것이 논어 전체의 의미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동양철학에서 배운다는 것은 이 안에 윤리학과 그 안에서 존재론과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 서구 철학은 이제 인식론과 존재론과 그리고 뭐 윤리학이 다 분리되어 있지만 동양 철학은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죠. 내가 배우는 것, 세상을 아는 것, 그것을 때에 맞춰서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즐거우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즐거움이 뒤에 이제 유붕이 자원 박내 하니 불력 락호화라고 하는 것에도 이 락자도 즐거울 락자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열자, 이 즐거움은 좀 달라요. 이게 어떤 즐거움이냐면 예를 들면 어느 날 전혀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하러 갔어요. 연탄을 날랐어요. 그래서 그 겨울에 그 노인네들, 독거 노인들한테 연탄 100장을 날라주고 돌아오는 날 가졌던 뿌듯함 있죠. 그 기쁨, 안에서부터 꽉 차오르는 기쁨, 이게 열이에요.
공부한다는 건, 그래서 공부하고 그 때에 맞춰서 실천하는 일이 어떤 기쁨이냐면 내 안에 꽉 차는 기쁨이에요. 혹시 그런 기억 있으세요? 고등학교 때 문제 하나가 풀어지면서 가졌던 꽉 차는 기쁨 같은 거, 뭔가 돼가는 느낌들, 그리고 책 하나를 읽었을 때 그 책이 나에게 던져줬던 어떤 그것 하나. 중학교 때 제가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지금 그 책이 왜 그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데미안이라는 책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거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알을 깨고 나오는 그 느낌, 그것이 뭔가 뿌듯한 느낌, 그것을 하나 알았던 것. 갈매기 조나단이 중학교 때 책들이었는데요. 갈매기 조나단에서 높이 나는 새가 주는 어떤 느낌, 이것을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어떤 꽉 찬 기쁨, 내 안에서부터 꽉 찬 어떤 느껴지는 어떤 기쁨, 그게 열입니다. 그 열자와 이제 뒤에 나오는 락자가 다른데요. 그래서 배우고 그리고 때에 맞춰서 실천하니 얼마나 기쁘냐. 정말 기쁘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뻐. 이게 공자가 이제 그 첫 장을 이제 노년기에 마지막 70이 넘고 나서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어의 대부분의 과정들은 공자가 이제 주유천하를 할 때 40대 말부터 50대, 60대 초반까지의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70대의 얘기예요. 그걸 다 겪고 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해. 공부하면서 때에 맞춰서 실천하면 진짜 기쁘다. 정말 꽉 차는 느낌이 있어. 정말이라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첫 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장이 재밌는데요. 유붕이 자원막내면 불력 라코아. 뭐냐면 유붕, 벗이 있어서 자원막내 멀리서 찾아오니 그것이 또한 얼마나 기쁘냐, 이런 건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유붕이라고 할 때 붕자예요. 붕자가 왜 벗이라고 안 했고 우자를 안 쓰고 붕자를 썼을까 하는 겁니다. 그때 우자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논어 안에서도 우자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붕자를 썼어요. 이 붕자는 단순히 버두자가 아니에요. 동지예요. 원래는 같이 동학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동학들.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미와 가치를 논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단순히 수다 떠는 친구가 아니고 그냥 관습적으로 존재하는 동창이 아니고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논의했던.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뒤늦게 나이 들어보면 제가 이제 50 중반을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60이 다가오면서 제일 그리운 게 뭐냐면 친구예요. 어떤 친구냐면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제일 그리워요. 그냥 수다 떨고 과거 얘기하고 뭐 부동산이 어떻고 뭐 돈이 얼마나 있고 재산이 얼마가 있고 애들 교육은 어떻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남은 날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함께 할 것인지,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친구가 제일 그리워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생각이 나요. 공자가 3인행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3명이 가면 그 중에 스승이 반드시 있다. 이 3명의 친구가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기도 해요. 저는 가끔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저랑 오래됐던 친구들하고 이제 매일 채팅을 하는데요. 서로 바쁘니까 만날 시간이 없더라도 채팅을 하고 그리고 메일을 보내요. 메일을 보낼 때 이제 편지를 계속 쓰는데, 이러자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무엇을 던져주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점점 그리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먼 곳에서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원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방인데 사방이 어떤 거냐면 먼 곳에서 모든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공자가 이제 16년을 주유천하를 하고 이제 노나라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요. 학교를 세우니까 그 소문을 들고 전국에서 이제 공자를 스쳐갔던 사람들, 공자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학교로 찾아와서 먼 곳에서 벗들이 찾아오니 그 사람들은 왜 오겠어요? 수다 떨기 위해서 오겠어요? 아니죠.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의미에 대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겠죠. 그 사람들을 유붕이라고 보는 거죠. 유붕이 먼 데서 찾아오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위에 있었던 열과 다르게 밑에 있었던 락이에요. 락은 무당의 요령 소리에서부터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그 딸랑딸랑거리는 건데요. 막 다리가 떨릴 만큼 좋은 거예요. 막 어쩌지 못하고 왜 우리 어린아이들 왜 손님 오면 막 좋아가지고 막 흔들잖아요. 그런 기쁨이에요.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니 얼마나 좋은가. 근데 재밌는 게 이 원방이라고 하는 의미도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뭐냐면 원래 그 당시에 공부를 한다는 것, 이 공부하는 얘기잖아요. 공부한다는 건 어떤 사람만이 공부할 수 있냐면 사실은 4계급 이상의 사람들만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부는 4계급 이상의 사람들 혹은 관료들만 공부하죠. 그런데 공자는 그런 점에서 보면 교육혁명의 첫 시작입니다. 예를 들면 공자가 정말 좋아했던 제자 안회라는 사람은 천민 출신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잊지 못해서 물로 끼니를 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로라고 하는 첫 번째 제자는 조폭 출신이죠. 깡패예요. 공자를 해방하고 공자를 죽이러 왔다가 공자에게 감동을 받아서 제자가 됐던 사람이죠. 즉 원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리적으로 먼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계층이에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 계층들, 그 계급들, 먼 곳에 있는 그 친구들이 와서 함께 공부하자고 연대를 이루려고 하니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공자의 제자들 중에는 자공을 빼놓고는 뚜렷하게, 물론 후기에 왔던 제자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선진 제자들, 앞에 있었던 제자들은 자공을 빼놓고는 사실 제대로 된 계급 출신이 없어요. 다 이상한 계급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공자가 끌어안고 교육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찾아오니 얼마나 즐겁냐. 이런 얘기를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 군자호와, 뭐냐면 인부지, 남이, 여기서 이는 이제 남을 얘기하는데요. 남이 부지 알아주지 않아도 불온 성내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불역 군자호와, 군자답다고 또한 군자답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내가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공부하는 바를 알아주지 않은들 어떠냐? 내가 이 안에서 무엇을 나를 성찰하고 세상을 통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고하신 김현 선생이 그 시인을 찾아선가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고호는 자기의 절망을 향하여 자기의 귀를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문학 청년들은 자신의 권력을 향하여서 귀를 자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무엇인가를 공부한다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나를 알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정한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존재 증명을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출세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왜 박사를 받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박사 받는 게 아니라 교수 되기 위해서 박사를 받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자는 군자불기라는 얘기를 하죠.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그릇으로서의 쓰임이 아니다. 군자라는 것, 공부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의 이야기에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군자답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세 가지를 보면 이런 거예요. 공부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은 더불어 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대는 원방과 연대하는 것이다. 먼 곳에 있는 계급들, 노동자들, 그리고 이주민들, 타자들, 이들과 연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직위를 얻기 위해서거나 출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통찰하기 위한 것이고 성찰하기 위한 것이 공부의 근원이다. 이것을 이제 끊임없이 공자가 이제 논어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거기에 보면 공자의 그 슬픔이 그 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공자가 가장 잘 나갔던 노나라에서 그 대부를 지냈고 이제 상경의 지위를 얻어요. 엄청난 지위죠. 근데 어느 날 그걸 때려치고 거지가 돼서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 슬픔이 이로 말할 수가 없죠. 뭐 숨없이 죽을 고비를 느끼면서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슬픔을 머금고 끊임없이 우리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고민들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논어를 읽을 때 저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슬픔, 정서, 이것을 함께 머금고 읽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논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자가 무엇을 그 정서 안에 무엇을 담고 싶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한번 읽어나가는 일일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공부한다는 것 그 핵심일 것 같아요. 논어의 핵심은.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 사회에서 1년에 평균 몇 권을 읽을까요? 난 이 통계 보고 놀랐어요. 1.5권이 안 넘나 그래요. 1년에. 그거 왜 무슨 취미서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참고서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한 사람이 평균 1년에 한 권을 안 읽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사회의 교양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질적 가치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교양에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서 수많은 수다를 떨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얘기하는 어떤 자리들은 점점 소멸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회. 그래서 근본적인 삶의 가치에 대해서 묻지 않는 사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황우석 박사가 저걸 했을 때 저는 그때 어떤 곳에다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고민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즉 윤리가 사라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제국주의의 횡포에 대해서 분노하다가 우리가 그것 줄기세포 하나 개발됐다고 다덤벼 이제 우리도 뭔가 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비윤리적 반윤리적 태도, 그것은 정당한가 이런 것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거의 테러당할 뻔했죠. 그때는 황우석 박사가 되게 잘 나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정말로 그것을 묻는 질문,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야 되는가를 묻는 질문, 그 질문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고전을 읽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유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생각과 공부는 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논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찌 되고, 공부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찌 되고, 한쪽은 망하게 되고 한쪽은 태하게 된다. 한쪽은 위험하고 한쪽은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사유들이 자꾸 이제 경제적 발전에 비례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논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물론 논어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군주들의 어떤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그 자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거기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고자 하는 그 정서, 그것이 주고자 하는 의미들, 그것이 주고자 했던 그 시대의 가치들,
지금의 이 시대로 이제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것, 그것이 노노가 주는 어떤 의미는 아닐까. 그래서 노노에서 공부한다는 것, 함께 공부한다는 것, 그리고 공부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 이것이 세계의 각각의 장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노에 대한 이야기고요. 한번 노노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분명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노노를 천천히 씹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